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2회에 걸쳐서 중국의 전력대란과 헝다 부동산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급변하는 중국의 상황이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일 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전력난과 부동산 문제가 중국과 한국의 철강제 수급 및 가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두 문제가 얼마나 오래 앞으로도 더 지속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력난은 그렇게 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늦어도 11월 달 안에는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첫 번째로 이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인민의 생활이나 제조업에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많은 인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요. 또 제조업 역시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철강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더더욱이 내년 2월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길게 끌었다가는 중국의 이미지와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과도한 목표치를 실행을 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물론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러한 전력대란이 발생한 근본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 지방성들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들 성에 대해서는 전력 제한이 해제가 되겠죠. 또 하나는 요게 장기화되면 물가 상승이라든가 제조업 생산 이런 게 차질을 빚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 이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걸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 지원하라 이러한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요. 바로 이러한 조치 자체가 전력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그 시그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아마 그 산시성에 폭우가 와서 광산이 가동 중단됐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물론 그 10월 평균 강수량보다도 7배나 많은 폭우가 내리면서 많은 광산들이 60개 그 광산이 가동이 중단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홍수가 끝나고 나서 약 3일 뒤에 4개의 광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산이 가동에 좀 들어갔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금년도 석탄 생산을 늘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전력난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렇다고 그러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뒤로 후퇴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급한 불을 우선 껐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대체 에너지를 육성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철강사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수시로 생산 제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부동산 규제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거는 좀 오래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공동부유론을 포기를 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그 둘 다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공동부유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아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젠다 자체를 포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규제를 완화해야 되느냐? 지금 뭐 자금 지원하고 이런 건 일시적인 처방이고요.
지금이 아니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또 지난 30년 동안 넘게 진행되어 온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이런 관행들이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겠어요? 그렇게 보면 길게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중국 인민들의 자산의 60~70%가 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요. 또 개인이나 회사의 부동산 관련 부채 비율이 역시 뭐 70%에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단기간에 잡으려고 하다가 보면 가격 폭락뿐만이 아니고 개인의 자산이 반토막 나는 이런 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개혁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중국 정부도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했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 뭐 각종 제조업, 이런 뭐 민간인들, 이런 또 지방 정부 이렇게 얽히고 설킨 구조로 볼 때 단기간 내 해결은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 길게 갈 수밖에 없고 분명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철강제라든가 이런 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부동산 문제가 장기화되면 뭐가 어떤 루트를 거쳐서 영향을 주느냐. 우선 당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요, 공사 중단에 따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헝다만 하더라도요, 지금 전국의 260개 도시에 850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 40만 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이 40만 호가 어떤 것은 땅을 파다가, 어떤 것은 골조 공사를 하다가, 어떤 것은 또 마감을 하다가 다 중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데, 이 미지급 규모가 무려 9,350억 위안, 171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헝다가 과연 이걸 다 갚을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계열사를 다 팔아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대부분이 헝다와 비슷한 문제로 형태로 자금을 조달을 했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가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 분양 대금은 이미 다 납입을 했는데 헝다가 다 받아왔죠. 그런데 돈을 내고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기다려야만 되는 이런 심정. 그렇게 되면 이 불안 심리 때문에 부동산 구매는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더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최근 데이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침체로 해서 중국 경제가 급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그 근거를 보면, 왜냐? 부동산 부채가 중국 전체 GDP의 8%나 차지하고 있어요. 더욱이 지방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부동산 침체가 되면 중국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익원인 토지 매각 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을 빌려줬던 금융권들도 부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관련된 건설업체, 건설기계업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또 더 나아가서 가전, 자동차 이런 많은 산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산의 60~70%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자산 가격의 폭락,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는 민심 위반으로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주장이라고 하는 게 다분히 서구적인 관점에서 나온 시각이고 주장이다, 이런 얘기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점은 분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독특한 점, 가령 예를 들어서 부채를 일시에 탕감을 한다든가, 숫자를 감출 수도 있고요.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해결은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요. 그 기간 동안에 철강제 수요는 감소할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철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산과 수요, 가격, 수출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산 측면을 보면은요, 당장은 전력 중단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월까지 좀 더 길게 보면 올림픽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내년 1분기까지는 감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북방, 하북이라든가 이런 북방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2단계에 걸쳐서 감산을 지시를 했고요. 그렇다고 보면 4분기 생산은 저는 전력난과 이런 올림픽 대비한 감산 이런 것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저는 4분기 생산은 지난해보다 약 15에서 20%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전력 대란 때문에 철근이라든가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이용을 해서 생산을 많이 하는 이들 제품의 생산 감소가 좀 많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북경과 천진을 중심으로 한 감산 계획은 제가 11월 전망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동산 규제는 철강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요거는 저는 당장의 단기의 영향은 좀 미미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장기화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것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수요라고 하는 거는 철강제 직접 수요와 수요 산업을 통한 간접 수요 이 두 군데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선 전력난에 따른 수요 감소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제조업 생산 감소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클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 4분기에 중국의 철강제 내수는 이 둘을 감안했을 때 약 5%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부동산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는 공사가 재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당장에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공사는 재개할 걸로 보고요. 문제는 이 문제가 헝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화 된다고 하면 이 역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여러분 중국의 철강제 수요의 절반이 제가 건설 관련 수요라고 했는데요. 부동산의 순수 주택 건설 수요는 약 35%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수가 제가 9억 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5%면 3억 1,500만 톤 정도가 주택 건설용 수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품목별로 보면 철근, H빔, 강관, 스테인리스 요 품목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수요 산업을 통한 이렇게 간접 영향이라고 한다면 우선 이제 건설용 기계의 판매가 최근에 굉장히 증가율이 크게 뚝 떨어졌는데요. 여기에는 후판과 열연이 특수강 요게 좀 많이 들어가고요. 가전 같은 경우에는 도금과 칼라강판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주방기구에는 스테인리스가 많이 좀 들어가고요. 또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붕에 물탱크부터 해서 배관자재까지 수요가 중국에서 의외로 스테인리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들 품목이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수요 감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수요 산업을 통한 그 영향까지 다 감안한다고 하면 아까 9억 톤 중에서 50%라고 했으니까 4억 5천만 톤 정도가 건설 관련 수요인데요. 물론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또 중국 정부가 계속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수요가 4억 5천만 톤이 하루아침에 줄어들지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가령 우리가 10%만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4,500만 톤이고요. 20%만 줄어들면 9천만 톤이 수요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만약에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반기부터는 공급 과잉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럼 해결책이 뭐냐?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수출로 틀림없이 해결하려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스테인리스 AD 문제는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격 측면을 한번 좀 볼까요? 가격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동산보다는 당장의 전력난 영향이 더 커 보입니다. 지금 현재 감산 전력 제한 요거 때문에 철강제뿐만이 아니고요, 뭐 알루미늄, 시멘트 이런 원자재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저는 철강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가격 강세가 지속이 되고요. 수출 오파 가격은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수 가격을 제가 급등이 아니라 강세라고 표현한 이유는 중국 정부가 강력한 가격 억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할 것일 것 같고요. 수출 오파 가격은 왜 급등을 하느냐? 자, 이 가격이라도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가격을 올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동산 침체 여파는 당장은 이제 이 공사 재개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이게 불안 심리로 이어져서 상승 효과를 갖다가 좀 저지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아마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수출 측면에서 보면 물량은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전력난 때문에 생산이 많이 줄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은 아예 수출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로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변수가 없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1분기까지는 수출 여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상반기에 중국의 철강제 수출이 상반기까지는 월 평균 약 76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 늘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5월 달에 수출 환급세를 취소를 했죠. 근데 그 전부터 소문이 났고요. 또 수출세를 부과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요 정책 영향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출세 부과는 물 건너 갔거나 뒤로 많이 미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3분기에는 지금 이제 520만 톤대로 520만 톤대로 굉장히 한 240만 톤 정도가 줄었고요. 4분기에는 이게 400만 톤대로 줄어들고 내년 1분기에는 380만, 400만 톤 미만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생산은 부동산 사태보다는 전력난에 따른 생산 감소 영향이 더 클 것이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사태가 당장은 아니지만 부동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내년 하반기부터 수요 감소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격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수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수출 오파 가격은 대폭 올리고 내수 가격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억제 정책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출 물량 역시 수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400만 톤, 내년 1분기에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우선 상공정을 가진 업체들, 이런 업체들한테는 가격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더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을 대체 수입국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딱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산품 사듯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품질이라든가 납기라든가 저 친구 믿을만해? 이런 거 다 감안하고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에 수입상이라든가 수입재를 썼던 수요가들한테는 좀 배드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전력난이라든가 사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공동 부유론입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중국의 경제 시스템이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쪽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산 가격 급락으로 이어졌던 것을 여러분 잘 상기를 하시고 이에 대한 대비도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월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